안녕하세요. 순정야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정조주기 초년 어느 늦봄 경상도 삼포고을에 한 머슴이 있었으니 그 이름은 서해라 하였다. 서해는 비록 천한 신분이었으나 그 마음씨가 곱고 성실하여 고을 사람들은 모두 저 머슴만큼은 하늘이 잘못 낳았다고 입을 모았다. 서해의 집안은 본래 양반이었으나 영모에 휩쓸려 3대가 멸문하고 홀로 살아남은 서해는 8살 때부터 품을 팔아 목숨을 이어왔다. 그가 20살이 되던 해 김진사댁 머슴으로 들어간 지 이미 3년째였다. 김진사댁은 고을에서 손꼽히는 부잣집이었으되 그 부가 덕으로 쌓인 것이 아니라 세금을 착복하고 소작인을 쥐어짜 모은 것이었다. 특히 김진사의 부인은 질투가 심하여 집안에 젊고 아리따운 여종들을 매일같이 못살게 굴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혹독한 매를 맞는 이가 있었으니 하연이라는 21살 여종이었다. 하연은 비단같이 곱고 맑은 얼굴을 지녔으되 그보다 더 귀한 것은 비단을 다루는 솜씨와 염색에 대한 남다른 재능이었다. 어느 봄날 저녁 서해가 우물가에서 물을 깃고 있을 때였다. 저 멀리 뒷마당에서 매질 소리가 들려왔다. 몇 번째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매일 반복되는 일이었으되 그날따라 매질 소리가 유난히 처절하였다. 서해는 물동이를 내려놓고 뒷마당으로 달려갔다. 김진사댁 마님이 몽둥이를 직접 들고 하연의 등을 내리치고 있었다. 하연의 흰저고리는 이미 피로 물들어 있었고 그녀의 입술에서는 신음조차 새어나오지 않았다. 이 천한 것이 내 주제에 감히 아름답게 태어나 주인의 눈을 훔치려 하느냐. 마님의 고함 속에서 하연은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떨고 있었다. 그때 하연의 손에서 작은 무언가가 떨어졌다. 서해의 눈에 그것이 들어왔다. 푸른 빛을 띤 작은 돌멩이였다. 별것 아닌 듯 보였으나 그 돌은 은은한 빛을 발하며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빛났다. 서해는 그 순간 하연이라는 여종이 단순히 아름다운 것을 넘어 무언가 특별한 운명을 지닌 사람임을 직감하였다. 하연이 완전히 쓰러지자 마님은 몽둥이를 던지고 안채로 들어갔다. 서해는 뒷마당에 쓰러진 하연에게 다가가 그녀를 부축했다. 하연은 희미하게 눈을 뜨며 중얼거렸다. 돌, 그 푸른 돌을. 서해는 떨어진 푸른 돌을 주워 하연의 손에 쥐어주었다. 하연은 그 돌을 꼭 쥐고는 다시 정신을 잃었다. 그날 밤 서해는 하연을 헛간으로 옮겨 상처를 닦아주고 약초를 구해 발라주었다. 사흘째 되던 날 새벽 하연이 깨어났다. 서해는 그녀에게 묵은 조밥을 떠먹이며 물었다. 그대는 무슨 죄를 지어 저리 혹독한 매를 맞는 것이오? 하연은 긴 침묵 끝에 입을 열었다. 소인은 본래 한양에서 궁중에 비단을 납품하던 염색 상단의 손녀였습니다. 하오나 집안이 영모에 휩쓸려 집안이 몰락하고 소인만 홀로 살아 노비로 팔려왔습니다. 소인이 가진 것이라곤 조상 대대로 전해 내려온 염색의 비술뿐이옵니다. 비술이라 하니 그 푸른 돌 하나로 세상 어디에도 없는 칠체 오색을 비단에 담을 수 있사옵니다. 하오나 그 재주가 오히려 화가 되어 마님께서 소인을 질투하시는 것이옵니다. 서해는 하연의 눈빛을 보았다. 그 눈빛은 절망이 아니라 깊은 곳에 숨겨진 불꽃이 있었다. 서해는 그날부터 하연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다. 하연은 단순히 아름다운 여종이 아니라 하늘이 내린 천재이 돼 세상이 알아보지 못하는 보석이었다. 또 사흘이 지난 어느 저녁 김진사댁 사랑채에서 술판이 벌어졌다. 김진사는 고을 수령에게 뇌물을 바치기 위해 잔치를 열었는데 그 자리에서 하연을 술시중을 들게 하였다. 취한 김진사가 하연의 팔을 잡아 끌자 서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서해는 사랑채 마루 앞에 무릎을 꿇었다. 딸이 소인이 청이 있사옵니다. 무엇이냐, 이놈? 저 여종을 소인에게 파십시오. 좌중이 웃음을 터뜨렸다. 머슴이 감히 여종을 사겠다니. 김진사는 코웃음을 쳤다. 내 놈이 무슨 돈으로 저 계집을 사겠다는 것이냐? 소인이 3년간 모은 삼짓돈 전부와 앞으로 석 달간의 품삯을 미리 받겠습니다. 석 달 품삯이라? 그것이 얼마나 되겠느냐? 딸이 그것이 부족하다면 소인의 목숨이라도 담보로 드리겠습니다. 김진사는 술에 취해 있었으되 서해의 눈빛이 심상치 않음을 보았다. 그는 재미 삼아 생각했다.
어차피 저 여종은 자꾸 마님을 괴롭히니 골칫거리였다. 머슴의 전 재산과 석 달 품삯이면 나쁘지 않은 장사였다. 좋다. 저 계집을 내게 주마. 다만 내일 아침까지 돈을 가져오지 못하면 내 목을 베겠다. 서해는 그날 밤 3년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은 돈을 모두 꺼내고 같은 머슴 동료들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석 달 품삯을 빌렸다. 새벽녘 서해는 김진사 앞에 돈을 내놓았다. 김진사는 약속대로 하연을 서해에게 넘겼다. 그리하여 서해는 하연을 얻었으되 가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빈털터리가 된 서해는 하연을 업고 김진사 댁을 떠났다. 마을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며 말했다. 저 미련한 놈을 보라. 계집 하나 어쩌고 평생 모은 돈을 다 날렸구나. 저런 천한 것들끼리 붙어 있으면 무엇하겠는가. 굶어 죽을 것이 뻔하지. 허나 서해는 개의치 않았다. 그는 읍내 가장 후미진 골목에 겨우 작은 움막 하나를 빌려 하연을 눕혔다. 움막은 좁고 낡았으되 그곳에는 김진사 댁에 없던 것이 하나 있었다. 바로 자유였다. 하연은 움막 안에 누워 창호지 틈으로 새어들어오는 석양빛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그 푸른 돌이 쥐어져 있었다. 서해는 그 옆에 앉아 등잔에 불을 켰다. 하연 낭자, 이제 내가 맞을 매는 없다. 내가 품을 팔아 너를 먹여 살릴 것이오. 하연은 고개를 돌려 서해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서 처음으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이었다. 서해님, 소인은 이제 무엇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바라지 않소. 다만 당신이 다시 웃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오. 하연은 그날 밤 서해가 잠든 뒤 푸른 돌을 꺼내 등잔불 아래 비춰보았다. 돌은 불빛을 받아 신비로운 푸른빛을 발하며 7가지 색으로 변하였다. 하연은 중얼거렸다. 할아버님, 이 비술로 은혜를 갚겠습니다. 그날 밤 작은 움막의 등잔불은 새벽까지 꺼지지 않았다. 그 불빛은 마치 두 사람의 운명이 이제 막 타오르기 시작함을 알리는 듯하였다. 하연의 몸이 회복되기까지 열흘이 걸렸다. 그 사이 서해는 날품팔이를 하며 하루 두 끼를 간신히 이어갔다. 어느 날 저녁 서해가 품삯으로 받은 보릿가루를 들고 움막으로 돌아왔을 때 하연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서해님, 앉으십시오. 하연의 목소리에는 전에 없던 단단함이 있었다. 서해는 그녀의 변화를 느끼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무슨 일이오, 하연? 서해님께서 소인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셨습니다. 이제 소인이 서해님을 위해 무언가를 할 차례입니다. 하연은 품속에서 그 푸른 돌을 꺼내 서해 앞에 놓았다. 소인은 하룻밤에 1000냥을 벌 수 있는 비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해는 놀라 되물었다. 1000냥이라. 그것이 무슨 말이오? 서해님, 소인의 할아버지는 궁중 비단 염색에 대가셨습니다. 조상 대대로 전해 내려온 칠채 오색 염색 비방이 있사옵니다. 이 비방으로 물들인 비단은 색이 변하지 않고 특히 밤에만 볼 수 있는 신비로운 색을 낼 수 있사옵니다. 이를 일러 야화색이라 하는데 오직 왕실에만 진상되던 비단이옵니다. 서해는 반신반의하였다. 1000냥이라면 양반 한 집안이 10년은 거뜬히 먹고 살 거액이었다. 하연, 그 비술이 정녕 그리 대단한 것이오. 서해님, 이 푸른 돌을 보십시오. 하연은 돌을 등잔불 아래 비췄다. 돌은 순식간에 7가지 색으로 변하며 마치 살아있는 듯 빛났다. 서해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이것이 어찌? 이 돌은 염색의 핵심 촉매입니다. 염료와 물의 온도 그리고 이 돌의 성분이 만나면 세상 어디에도 없는 색을 만들어낼 수 있사옵니다. 하오나, 하연은 잠시 말을 멈추었다. 하오나 이 비술은 목숨을 걸어야 하옵니다. 만약 실패하면 비단은 흑빛걸레가 되고 우리는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서해는 하연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눈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확신이 있었다. 좋소. 내가 그대를 믿겠소. 바로 그 무렵 고을에 소문이 퍼졌다. 고을 최고 부자 박영감이 자신의 칠순 잔치에 쓸 특별한 비단을 찾는다는 것이었다. 박영감은 중앙조정의 고위 관료와 친분이 있어 그에게 바칠 예물로 천하의 둘도 없는 비단이 필요했다. 아무리 큰 돈을 써도 마음에 드는 비단을 구할 수 없어 애를 태우고 있었다. 서해는 이 소식을 듣고 하연에게 말했다. 하연, 이것이 우리의 기회가 아니겠소?
서해님 말씀이 옳습니다. 하오나 우리에게는 비단도 염료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박 영감에게 직접 찾아가 제안하는 것이 어떻겠소? 위험합니다. 만약 실패하면 그대가 가진 비수를 믿소. 그리고 나는 그대가 거짓을 말할 사람이 아님을 알고 있어. 하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저녁 서해는 박영감의 저포를 찾아갔다. 박영감은 서해를 보자 코웃음을 쳤다. 너 같은 천한 놈이 감히 내 앞에 나타나다니. 영감님, 소인이 영감님께서 찾으시는 비단을 하룻밤 만에 만들어 바치겠습니다. 뭐라? 하룻밤에? 다만 보수는 1000양입니다. 박영감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다. 이놈이 미쳤구나. 1000양이라니. 내 놈이 무슨 재주로. 영감님, 만약 비단이 영감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소인의 목숨을 가져가십시오. 하오나 소인이 만든 비단은 세상 어디에도 없는 것이옵니다. 밤하늘 별빛 아래서만 볼 수 있는 신비로운 색을 가진 비단이옵니다. 영감님의 위세를 조정에 떨치려면 이 비단 외에는 대안이 없사옵니다. 서해의 눈빛과 목숨을 건 약속의 박영감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는 평생 장사를 하며 사람의 눈을 보는 안목을 키웠다. 서해의 눈에서 거짓을 보지 못했다. 좋다. 하룻밤을 주겠다. 내일 새벽까지 비단을 완성하라. 다만 내가 실패하면 목숨만이 아니라 내 식구 모두를 노비로 삼겠다. 소인에게는 식구가 없사옵니다. 다만 소인의 목숨 하나면 좋카옵니다. 박영감은 최상급 비단과 염료를 내주고 서해를 저포 뒷방에 가두었다. 일꾼들을 시켜 서해를 감시하게 하고 만약 비단을 훔쳐 달아나면 즉시 잡아오라 명했다. 서해는 하연을 몰래 저포로 데려왔다. 하연을 본 일꾼들이 수군거렸다. 저 천한 여종이 무슨 재주가 있다고. 머슴과 여종이 1000양을 번다니 세상에 이런 웃기는 일이 어디 있는가. 하연은 그들의 비웃음에 개의치 않고 조용히 재료를 살폈다. 비단의 질을 확인하고 염료의 순도를 점검하였다. 그녀의 손놀림은 숙련되고 정확했다. 서해님,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밤이 깊어갔다. 하연은 서해에게 지시했다. 물을 끓이되 불의 세기를 이리저리 조절하십시오. 소인이 말하는 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서해는 하연의 말을 믿고 묵묵히 따랐다. 하연은 염료를 정교하게 배합하고 물의 온도를 손으로 느끼며 조절했다. 그녀의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혔으되 그 눈빛은 오직 염색에만 집중되어 있었다. 가장 중요한 순간이 왔다. 하연이 말했다. 서해님, 이제 이 푸른 돌을 넣으십시오. 서해는 조심스럽게 푸른 돌을 끓는 염료 속에 넣었다. 순간 염료의 색이 요동치기 시작했다. 물은 보랏빛에서 푸른빛으로 다시 붉은빛으로 변하며 마치 살아있는 듯 움직였다. 이제 비단을 담그십시오. 서해가 비단을 염료에 담그자 비단이 색을 빨아들이기 시작했다. 하연은 숨을 죽이며 시간을 가늠했다. 그녀의 입술이 조용히 숫자를 세고 있었다. 하나, 둘, 셋. 100을 세었을 때 하연이 외쳤다. 지금입니다. 서해는 재빨리 비단을 건져 올렸다. 비단은 은은한 보랏빛을 띠고 있었다. 밖에서 감시하던 일꾼들이 몰려들어 보고는 실망한 듯 말했다. 이게 뭐야? 그냥 보랏빛 비단이잖아. 흔하디흔한 색인데. 박영감도 달려와 비단을 보고는 분노했다. 이놈, 나를 속였구나. 이것이 1000양짜리 비단이란 말이냐? 하연은 침착하게 말했다. 영감님, 이 비단은 달빛 아래서 보셔야 합니다. 달빛이라니? 무슨 허튼 소리냐? 영감님,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밤에만 볼 수 있는 신비로운 색이라고. 지금은 등잔불 아래입니다. 달빛 아래로 나가 보십시오. 박영감은 반신반의하며 비단을 들고 밖으로 나갔다. 마침 보름달이 하늘에 떠 있었다. 달빛이 비단을 비추는 순간 기적이 일어났다. 비단이 갑자기 환하게 빛나기 시작했다. 보랏빛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수천 송이 꽃이 만개하듯 형형색색의 빛이 피어올랐다. 금빛, 붉은빛, 푸른빛, 은빛이 교차하며 마치 살아있는 듯 움직였다. 비단 위에는 밤에만 피는 꽃들이 그대로 수놓아져 있는 듯했다. 박영감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일꾼들도 입을 다물지 못했다. 이것은 단순한 비단이 아니었다. 이것은 신의 손길이 닿은 천상의 비단이었다. 이것이 정령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란 말이냐?
박영감은 떨리는 손으로 비단을 어루만졌다. 그는 평생 비단 장사를 해왔으되 이런 비단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천하에 이런 비단이 존재하다니. 정녕 하룻밤의 기적이로다. 박영감은 약속대로 서해에게 1000냥을 지불했다. 은자 가득 든 괴짝을 서해 앞에 내려놓으며 말했다. 내 비술은 하늘이 내린 것이로다. 앞으로도 나를 위해 비단을 만들어준다면 내가 너를 큰 상인으로 만들어주겠다. 서해는 정중히 절하였다. 영감님의 은혜에 감사드리옵니다. 서해와 하연은 1000냥을 받아 움막으로 돌아왔다. 하연은 푸른 돌을 꺼내 소중히 간직하였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등잔불 아래 마주 앉았다. 하연, 우리가 해냈소. 서해님,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이 비술은 복이 될 수도 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연의 눈에는 불안한 그림자가 스쳤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1000냥이라는 거액은 사람들의 탐욕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것을. 과연 그날 밤부터 고을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머슴 서해와 여종 하연이 하룻밤에 1000냥을 벌었다더라. 박영감이 머슴에게 1000냥을 주었다니 그 비단이 얼마나 신비로웠으면.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 마침내 하연의 옛 주인 김진사의 귀에도 들어갔다. 김진사는 분노로 이를 갈았다. 내가 버린 여종이 1000냥을 벌었다니 그 비술은 마땅히 내 것이 되어야 했거늘. 김진사의 마음속에 욕심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는 박영감을 찾아가 제안했다. 영감님, 저 천한 것들의 비술을 우리가 손에 넣으면 어떻겠습니까? 박영감 역시 하연의 비수를 독점하고 싶었다. 두 사람은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다. 한편 서해는 1000냥을 미천 삼아 박영감에게서 작은 저포를 샀다. 그는 정식 상인이 되었고 하연은 그의 정실 부인이 되었다. 두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천민이 아니었다. 허나 그들은 몰랐다. 탐욕의 그림자가 이미 그들을 향해 다가오고 있음을. 서해의 저포는 삼포 고을 동쪽 골목에 자리 잡았다. 비록 작은 가게였으되 하연의 비술로 만든 비단은 곧 고을을 넘어 인근 지역까지 명성을 떨쳤다. 특히 야화색 비단은 양반가의 혼례나 중요한 잔치에 없어서는 안 될 귀한 물건이 되었다. 서해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저포 문을 열고 손님을 맞았다. 하연은 뒷방에서 비단을 염색하였다. 두 사람은 말이 없어도 서로를 이해했다. 서해는 하연이 일하는 동안 절대 방해하지 않았고 하연은 서해가 손님을 대하는 동안 묵묵히 자신의 일에 집중했다. 석 달이 지났다. 서해의 저포는 나날이 번창하여 이제 고을에서 손꼽히는 비단 가게가 되었다. 서해는 번 돈으로 저포를 확장하고 일꾼을 고용하였다. 천민 출신의 가난한 이들을 우선적으로 고용하여 그들에게 정당한 품삯을 주었다. 하연은 일꾼들에게 비단 다루는 법을 가르쳤으되 염색의 핵심 비술만큼은 절대 누설하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그 푸른 돌을 품에 간직하고 밤이면 서해와 단둘이 염색 작업을 하였다. 어느 가을 저녁 서해와 하연은 저포 뒷방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다. 창밖으로 낙엽이 지고 찬바람이 불어왔다. 서해님, 소희는 가끔 두렵습니다. 하연이 처음으로 두려움을 드러냈다. 무엇이 두려운 것이오, 하연? 이 비술이 우리를 지켜줄 수도 있지만 오히려 우리를 해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염려 마시오. 내가 그대를 지킬 것이오. 서해님, 만약 이 비술을 탐하는 자들이 나타나면 어찌하시겠습니까? 서해는 하연의 손을 잡았다. 그때는 비수를 버리면 되지 않소. 그대가 무사하다면 나는 다시 머슴으로 돌아가도 상관없소. 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서해님, 소희는 결코 서해님을 다시 천민으로 만들지 않겠습니다. 이 비술로 서해님을 조선 최고의 거상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랫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등잔불이 흔들리고 밖에서는 까마귀 울음소리가 들렸다. 불길한 징조였다. 바로 그 무렵 김진사와 박영감의 음모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김진사는 박영감에게 말했다. 영감님, 저 천한 것들에게서 비술을 빼앗을 묘책이 있습니다. 무슨 묘책이냐?
저들의 저포에 도둑을 들여보내 비방서를 훔치면 되지 않겠습니까? 허나 비방서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지 않은가? 여종 하연이 비방서를 반드시 저포 어딘가에 숨겨두었을 것입니다. 밤에 저포에 침입하여 뒤지면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박영감은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도둑을 고용하여 서해의 저포를 노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하연은 이미 이 모든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 그녀는 일부러 가짜 비방서를 만들어 저포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다. 가짜 비방서에는 염료의 배합, 물의 온도 그리고 광물 사용법이 적혀 있었으되 핵심 부분은 모두 틀린 내용이었다. 하연이 서해에게 말했다. 서해님, 머지않아 누군가 우리 저포에 침입하여 무언가를 훔쳐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막아야 하지 않겠소? 아니옵니다. 오히려 그들이 훔쳐가게 내버려 두십시오. 무슨 말이오? 서해님, 소인이 일부러 가짜 비방서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훔쳐가면 제 비수를 흉내 내려 할 것이옵니다. 허나 그들은 실패할 것이고 그 실패로 인해 자멸할 것입니다. 서해는 하연의 지혜에 감탄했다. 그대의 지혜는 하늘이 내린 것이로다. 서해님, 소인이 가진 것은 지혜가 아니라 원한입니다. 소인을 맺으라고 천대했던 자들에게 이 비술로 복수하겠습니다. 하연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서해는 그 눈빛을 보고 조금 두려웠으되 그녀를 믿기로 했다. 석 달 후 어느 밤 과연 도둑이 서해의 저포에 침입했다. 도둑은 김진사가 보낸 자로 밤새 저포 구석구석을 뒤져 마침내 하연이 숨겨둔 가짜 비방서를 찾아냈다. 도둑은 비방서를 들고 김진사에게 달려갔다. 김진사는 비방서를 펼쳐보고 기뻐 날뛰었다. 드디어 손에 넣었다. 이제 이 비술은 내 것이다. 김진사는 곧바로 박영감에게 비방서를 가져갔다. 두 사람은 은밀히 모여 비방서를 연구하고 최고급 비단과 염료를 준비했다. 이번에는 우리가 천 양을 벌 차례입니다. 영감님. 그렇고 말고 천냥이 아니라 만냥도 벌 수 있을 것이네. 그들은 밤새도록 비방서에 적힌 대로 염색을 시도했다. 물을 끓이고 염료를 배합하고 광물을 넣고 비단을 담갔다. 그들은 하연처럼 정교하게 작업하려 했었다. 새벽녘 비단을 꺼냈다. 그들은 달빛 아래로 나가 비단을 펼쳤다. 허나 그들이 본 것은 신비로운 야화색이 아니라 칙칙하고 더러운 흑색이었다. 비단은 얼룩덜룩하게 망가져 한 푼 가치도 없는 걸레가 되어 있었다. 박영감은 분노로 고함을 질렀다. 이게 무슨 일이냐? 비방서대로 했는데 왜 이렇게 된 것이냐? 김진사는 당황하며 비방서를 다시 펼쳐보았다. 분명히 비방서대로 했는데 왜? 그때 두 사람은 깨달았다. 비방서가 가짜였다는 것을. 하연이 그들을 속였다는 것을. 박영감은 고개를 떨구었다. 그는 이번 염색에 막대한 재산을 쏟아부었다. 최고급 비단과 귀한 염료 그리고 도둑을 고용한 비용까지. 모두 합치면 2천 양이 넘는 거액이었다. 우리가 당했구나. 김진사는 비방서를 찢어버리고 땅을 쳤다. 저 천한 것들이 감히 우리를 속이다니. 두 사람의 실패 소문은 곧 고을에 퍼졌다. 사람들은 비웃었다. 박영감과 김진사가 머슴의 비수를 훔치려다 망했다더라. 하늘이 돕는 자는 사람이 해칠 수 없는 법이지. 서해와 하연은 이 소식을 듣고 안도했다. 하연이 말했다. 서해님, 이제 당분간은 안전할 것입니다. 고맙소, 하연. 그대의 지혜가 우리를 지켜주었소. 서해님, 하오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제 우리의 명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고 그만큼 위험도 커질 것입니다. 하연의 말대로 서해 부부의 명성은 고을을 넘어 경상도 전역으로 퍼졌다. 그들의 야화색 비단은 이제 양반가는 물론 중앙조정의 귀에까지 들어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소문은 마침내 한양 호조판서 조대감의 귀에 닿았다. 조대감은 탐욕스러운 간신배였다. 그는 왕실의 비단 조달을 맡고 있었으되 그 과정에서 막대한 뇌물을 챙기고 있었다.
조 대감은 하연의 비수를 이용하면 자신의 사적인 상단을 더욱 부유하게 만들 수 있다고 판단했다. 조 대감은 즉시 부하를 삼포 고을에 보내 서해와 하연을 조사하게 했다. 부하는 돌아와 보고했다. 대감님, 그 머슴과 여종은 정녕 신비로운 비수를 가지고 있사옵니다. 달빛 아래서만 볼 수 있는 야화색 비단은 천하에 둘도 없는 것이옵니다. 조 대감의 눈이 빛났다. 좋다. 저들을 한양으로 불러들여라. 궁중에 납품할 비단을 만들게 하고 그 과정에서 비수를 빼앗을 것이다. 대감님, 만약 저들이 거부하면 어찌하시겠습니까? 왕명을 내세우면 되지 않겠느냐. 저들이 감히 왕명을 거역하겠느냐? 조 대감은 즉시 왕에게 거짓 보고를 올렸다. 전하, 경상도 삼포 고을에 신비로운 비단 염색술을 가진 자가 있사옵니다. 이 비술로 청나라 사신단에 보낼 예복을 만들면 조선의 위엄을 드높일 수 있을 것이옵니다. 왕은 조 대감의 말을 믿고 윤허하였다. 그렇다면 그 상인을 한양으로 불러들여 비단을 만들게 하라. 조 대감은 즉시 왕명을 받들어 서해를 한양으로 소환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이 삼포 고을에 도착한 날 서해는 청천벽력 같은 충격을 받았다. 한양으로. 궁중 납품이라. 하연은 공문을 읽고 얼굴이 창백해졌다. 서해님, 이것은 함정입니다. 함정이라니. 소인이 알기로 호조판서 조 대감은 탐욕스러운 간신배라 들었습니다. 그가 우리를 한양으로 부른 것은 비단을 만들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소인의 비수를 빼앗으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찌해야 하오? 왕명을 거역할 수는 없습니다. 가야 합니다. 허나가면 우리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서해는 하연을 꼭 안았다. 염려 마시오. 내가 그대 지킬 것이오. 서해님, 소인이 두렵습니다. 소인의 비술이 서해님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 같습니다. 하연, 그대 비술이 아니라 세상의 탐욕이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오. 그대 잘못이 아니오. 하연은 서해의 품에서 울었다. 그날 밤 저포의 등잔불은 새벽까지 꺼지지 않았다. 바람이 불어 등잔불이 흔들렸으되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앉아 있었다. 석 달 후 서해와 하연은 한양으로 떠났다. 그들이 떠나는 날 고을 사람들이 모여 전송했다. 서해님, 부디 무사히 돌아오십시오. 하연, 건강하십시오. 서해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하연은 손을 흔들었다. 두 사람은 말 위에 올라 한양을 향해 떠났다. 한양까지 가는 길은 멀고 험했다. 석 달이 걸렸다. 그동안 서해와 하연은 말없이 나란히 걸었다. 밤이면 주막에 머물며 서로를 의지했다. 한양에 도착한 날 두 사람은 호조 관하로 끌려갔다. 조 대감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조 대감은 서해를 보자 코웃음을 쳤다. 내가 그 유명한 서해라는 자냐? 소인이옵니다. 내 부인이 가진 비술로 궁중에 납품할 비단을 만들어라. 석 달 안에 수천 피를 완성하면 너에게 정삼품 벼슬과 면천의 영광을 주겠다. 허나 실패하면 조 대감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내 모든 재산을 몰수하고 대역죄로 다스릴 것이다. 서해는 무릎을 꿇었다. 대감님, 소인의 부인이 비단을 만들기 위해서는 최상급 재료가 필요합니다. 염려 마라. 관청에서 모든 재료를 제공할 것이다. 조 대감은 부하에게 명하여 재료를 가져오게 했다. 그러나 그 재료는 최저급의 누에실과 이미 상한 염료였다. 조 대감의 함정이었다. 서해는 재료를 보고 얼굴이 굳었다. 하연은 재료를 만져보고는 고개를 저었다. 서해님, 이 재료로는 한 필의 비단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서해님, 우리는 함정에 빠졌습니다. 조 대감은 그들의 표정을 보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을 계획해두었다. 서해가 실패하면 재산을 몰수하고 성공하면 비수를 빼앗을 것이었다. 그날 밤 서해와 하연은 관아에서 내준 좁은 방에 갇혔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말이 없었다. 밖에서는 빗소리가 들렸다. 차가운 가을비였다. 한참 후 하연이 입을 열었다. 서해님, 우리에게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방법이요? 소인의 비술과 서해님의 신용을 모두 걸어야 합니다. 하연의 눈빛이 결연했다. 그녀는 이미 각오를 한 듯했다. 서해님,
소인을 믿으십니까? 물론이요. 그렇다면 모든 것을 거십시오. 서인은 하연의 말을 듣고 즉시 행동에 나섰다. 그는 관아에서 받은 재료를 모두 거부하고 전국 각지에 특사를 보내 최상급 재료를 비밀리에 조달하기 시작했다. 이를 위해 서인은 지난 몇 년간 쌓아온 모든 신용을 동원했다. 삼포고을을 비롯한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의 상인들에게 편지를 보냈다. 이 서해가 평생의 신용을 걸고 부탁하노니 최상급 누에실과 천연 염료를 급히 구해 한양으로 보내주시오. 값은 아끼지 않겠소. 서해의 명성과 신용을 아는 상인들은 즉시 응답했다. 보름 만에 전국에서 최상급 재료가 한양으로 모여들었다. 허나 그 대가는 막대했다. 서해는 지난 몇 년간 모은 재산의 절반 이상을 쏟아부어야 했다. 조 대감은 이 소식을 듣고 비웃었다. 어리석은 놈. 제 재산을 탕진하며 비단을 만들다니. 실패하면 빈털터리가 될 텐데. 조 대감은 서해가 실패하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하연은 조용히 작업에 몰두하고 있었다. 하연은 서해에게 지시했다. 서인님, 이번에는 소인의 모든 것을 쏟아야 합니다.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무엇을 하면 되겠소? 서인님께서 구해오신 재료를 소인이 직접 확인하고 염색 과정을 총지휘하겠습니다. 서인님께서는 불의 온도를 조절하고 소인이 시키는 대로만 움직여 주십시오. 서해는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밤낮 없이 작업에 몰두했다. 하연은 염료와 물의 배합을 정밀하게 계산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수천 가지 공식이 들어있었다. 온도, 시간, 배합 비율, 모든 것이 완벽해야 했다. 가장 중요한 순간이 왔다. 하연은 서해에게 말했다. 서인님, 이번에는 푸른 돌이 아니라 다른 것을 넣어야 합니다. 다른 것이라니. 하연은 품속에서 작은 주머니를 꺼냈다. 그 안에는 금가루가 들어있었다. 이것은 소인의 할아버지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것입니다. 왕실 진상품을 만들 때만 사용하는 촉매입니다. 금가루라. 그것을 넣으면 서인님께서 쌓아오신 신용처럼 이 금가루는 비단에 영원히 바래지 않는 빛을 줄 것입니다. 서해는 금가루를 염료에 조심스럽게 넣었다. 순간 염료가 황금빛으로 빛나기 시작했다. 그 빛은 마치 살아있는 듯 움직였다. 이제 비단을 담그십시오. 서해는 수천 필의 비단을 차례로 염료에 담갔다. 하연은 하나하나 시간을 재며 정확하게 건져 올렸다. 이 작업은 2달하고 20날이 걸렸다. 납기일을 열흘 앞두고 마침내 모든 비단이 완성되었다. 비단은 보랏빛이었으되 달빛 아래서는 황금빛으로 빛났다. 그것은 단순한 색이 아니라 하늘의 기운을 담은 신성한 빛이었다. 서해는 완성된 비단을 조 대감에게 납품했다. 조 대감은 비단을 보고 충격에 빠졌다. 이것이 정녕 내가 만든 것이냐? 대감님, 소인이 온 정성을 다해 만든 것이옵니다. 조 대감은 비단을 이리저리 살폈다. 완벽했다. 한치의 하자도 없었다. 이 비단은 청나라 사신단에 보내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조 대감은 분노했다. 그는 서해가 실패하기를 바랐는데 오히려 완벽한 비단을 만들어버렸다. 이제 자신의 계획이 틀어졌다. 이놈. 내가 관청 재료를 쓰지 않고 제 돈으로 재료를 산 것이 사실이냐? 그렇사옵니다. 대감님께서 주신 재료는 모두 상하여 쓸 수 없었사옵니다. 소인은 백성을 위한 충정으로 사제를 털어 최상급 재료를 구했사옵니다. 무엇이라? 조 대감은 당황했다. 서해의 말은 곧 자신이 관청 재료를 횡령했다는 증거가 되었다. 바로 그때 관아 밖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다. 암행어사가 도착한 것이었다. 암행어사는 이미 조 대감의 비리를 조사하고 있었다. 서해와 하연의 사건은 그 조사의 결정적 단서가 되었다. 암행어사는 당당히 관아로 들어와 마패를 꺼냈다. 출두하라, 조대감. 조 대감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어사님, 이것은 오해입니다. 오해가 아니다. 내가 왕실 비단 재료를 횡령하고 상인의 재산을 갈취하려 한 것이 밝혀졌다. 암행어사는 관청 재료 창고를 열어보게 했다. 창고 안에는 썩어 문드러진 폐품들이 가득했다.
조 대감이 최상급 재료를 빼돌리고 그 자리에 폐품을 채워 넣은 것이었다. 조대감, 내 죄가 명백하도다. 조 대감은 그 자리에서 체포되었다. 그의 재산은 모두 몰수되었고 그는 유배형을 받았다. 암행어사는 서해와 하연을 불렀다. 서해, 하연, 너희는 누명을 벗었다. 왕께서 너희의 공을 높이 사시어 서해에게는 정삼품 관직을, 하연에게는 정경부인 품계를 내리신다. 서해와 하연은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다. 황공하옵니다. 그날 한양거리에는 소문이 퍼졌다. 머슴과 여종이 정삼품과 정경부인이 되었다더라. 하늘이 돕는 자는 신분을 가리지 않는구나. 서해와 하연은 한양에서 정식 상단을 차렸다. 그들의 비단은 이제 조선 최고의 명품이 되었고 중국에까지 수출되었다. 서해는 조선 최고의 거상이 되었고 하연은 그의 아내이자 사업의 핵심이 되었다. 허나 하연은 알고 있었다. 이 성공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그녀는 여전히 그 푸른 돌을 품에 간직하고 밤이면 서해와 함께 비단을 염색하였다. 어느 봄날 서해와 하연은 한양 저포 뒷마당에 매화나무를 심었다. 매화는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피는 꽃이었다. 두 사람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 서해님, 이 매화처럼 우리도 모든 시련을 이겨냈습니다. 하연, 이 모든 것이 그대 덕분이다. 아니옵니다, 서해님. 소인을 믿어주신 서해님 덕분입니다. 두 사람은 매화나무 아래 서서 한양 거리를 바라보았다. 저 멀리 궁궐이 보였고 사람들이 바삐 오가고 있었다. 서해님,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연, 우리처럼 천대받는 사람들을 도와야 하지 않겠소? 하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서해님 말씀이 옳습니다. 소인의 비술은 하늘이 주신 것입니다. 이 비술로 많은 이들을 구해야 합니다. 그날부터 서해와 하연은 천민 출신의 가난한 이들을 고용하여 비단을 만들게 했다. 그들에게 정당한 품삯을 주고 기술을 가르쳤다. 서해의 상단은 단순히 돈을 버는 곳이 아니라 천민들이 자립할 수 있는 희망의 장소가 되었다. 세월이 흘러 10년이 지났다. 서해와 하연의 상단은 이제 조선에서 가장 큰 비단 상단이 되었다. 그들의 비단은 조선을 넘어 중국, 일본에까지 수출되었다. 서해는 정의품 벼슬까지 올랐고 하연은 궁중 비단 공급의 책임자가 되었다. 허나 그들은 결코 교만하지 않았다. 서해는 여전히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상단을 돌아보았고 하연은 여전히 밤이면 비단을 염색하였다. 어느 가을날 서해와 하연은 고향 삼포 고을을 찾았다. 김진사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박영감은 빈털터리가 되어 거지로 살고 있었다. 서해와 하연은 박영감을 찾아가 쌀과 돈을 주었다. 박영감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내가 욕심을 부려 그대들을 해치려 했는데 그대들은 오히려 나를 구해주는구나. 영감님, 과거의 일은 잊으십시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박영감은 고개를 숙였다. 그는 평생 탐욕으로 살았으되 결국 모든 것을 잃었다. 반면 서해와 하연은 의리와 신용으로 모든 것을 얻었다. 서해와 하연은 고향 마을에 서당을 지어 가난한 아이들을 가르쳤다. 또한 천민 출신의 젊은이들에게 비단 기술을 가르쳐 자립할 수 있게 도왔다. 어느 겨울 저녁 서해와 하연은 한양 저포 뒷마당에 앉아 있었다. 매화나무에는 눈이 쌓여 있었고 매화 꽃망울이 맺혀 있었다. 하연, 우리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참 먼 길을 왔소. 서해님, 소인은 행복합니다. 서해님을 만난 것이 소인의 가장 큰 복이었습니다. 나도 그렇소, 하연. 그대가 없었다면 나는 여전히 머슴으로 살았을 것이오. 서해님, 소인의 비술은 하늘이 주신 것입니다. 하오나 그 비술을 꽃 피운 것은 서해님의 신용과 의리였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매화나무를 바라보았다. 나무에 걸린 등잔불이 흔들렸으되 꺼지지 않았다. 그 불빛은 마치 두 사람의 운명을 상징하는 듯했다. 그때 매화 꽃망울 하나가 피어났다. 추운 겨울에도 피어나는 매화처럼 서해와 하연은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꽃을 피웠다. 서해님, 저 매화를 보십시오. 추위를 이기고 피어나는 꽃입니다. 그렇구려. 우리도 저 매화처럼 모든 어려움을 이겨냈소.
하연은 품속에서 그 푸른 돌을 꺼냈다. 돌은 여전히 신비로운 빛을 발하고 있었다. 서해님, 이 돌을 보십시오. 이 돌은 소인의 할아버지께서 남기신 것입니다. 이 돌 하나로 우리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연, 그 돌은 단순한 돌이 아니라 그대 조상의 지혜와 은혜가 담긴 것이오. 하연은 돌을 서해의 손에 쥐어주었다. 서해님, 이제 이 돌은 우리의 것입니다. 이 돌로 더 많은 이들을 도웁시다. 서해는 돌을 받아 소중히 간직했다. 그날 밤 한양거리는 고요했다. 저포에 등잔불만이 밝게 빛나고 있었다. 등잔불은 바람에도 꺾이지 않고 밤새도록 두 사람을 비추었다. 이튿날 새벽 서해와 하연은 다시 비단을 염색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손놀림은 여전히 정교했고 그들의 눈빛은 여전히 빛났다. 그들이 만든 비단은 이제 단순한 비단이 아니었다. 그것은 희망의 상징이었고 천민도 꿈을 이룰 수 있다는 증거였다. 사람들은 말했다. 서해와 하연을 보라. 그들은 머슴과 여종이었으되 이제 조선 최고의 거상이 되었다. 그들의 성공은 하늘이 내린 것이 아니라 의리와 신용으로 쌓아 올린 것이다. 탐욕은 사람을 망치고 정직은 사람을 세운다. 이 이야기는 오랜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것이니 후세 사람들은 이를 거울 삼아 삶을 살아갈지어다. 사람이 탐욕을 부리면 스스로를 태우는 불이 되고 의리를 지키면 하늘도 돕는 법이니라. 비단은 비록 아름다우나 그것을 만드는 사람의 마음이 더욱 아름다운 것이니 세상의 모든 재주는 덕이 있어야 빛을 발하는 법이니라. 서해와 하연은 비록 천민이었으되 그들의 마음은 양반보다 고귀하였고 그들의 신용은 황금보다 값진 것이었느니라. 탐욕은 불이 되어 제 몸을 태우고 신용은 씨앗이 되어 천배로 돌아오는 법이니 세상 사람들은 이를 명심할지어다. 매화는 추운 겨울에도 꺾이지 않고 피어나듯 의로운 사람은 어떤 시련에도 꺾이지 않고 꽃을 피우느니라. 등불은 바람에도 꺼지지 않고 밤을 밝히듯 진실한 마음은 어떤 어둠 속에서도 길을 비추느니라. 이것이 바로 서해와 하연의 이야기이니 후세 사람들은 이를 기억하여 스스로를 돌아볼지어다. 이야기 재미있으셨나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